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인부 대표들이 웅보의 의견에 찬동해 주었다. 그들도 정병욱 조합장이 그들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객주 조합으로 갑시다. 웅보가 큰 소리로 말하고 앞장을 섰다. 8명의 인부 대표들은 미곡창 뒷길을 빠져나가 무안통 내거리에 있는 객주조합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 조합장 정병욱은 사무실에 있었다. 하이칼라 머리에 덕지덕지 기름을 바르고 긴 나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권련을 피우고 있던 정병욱은 인부 대표들이 좁은 사무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자 처음에는 다소 긴장된 얼굴로 그들을 훑어보더니 선창의 하역 인부들이라는 것을 알고 표정이 누그러졌다. 정병욱 조합장은 웅부를 알아보았다. 또 염십장 때문이구만. 정병욱이 권련 연기를 푸 내뿜으며 혼잣말처럼 뱉었다. 염십장뿐만 아니라 5명 십장들이 정오에 단위각기 사무실로 우리 요구를 주장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러 갔는데 여직 소식이 없습니다요. 저희가 잠시 전에 단위각기 사무실로 가보았으나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웅부의 말에 판쇄가 덧붙여 설명을 해주었다. 조합장님께서 우리 편 십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인부 대표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또바우가 매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병욱 조합장은 말없이 권련의 연기만을 훅훅 내뿜고 있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소. 내 힘으로는 이제 야쿠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오. 야쿠자들을 당할 조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자들은 사람이 아니오. 한참 후에야 정병욱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분은 조합장님 뿐입니다요. 조합장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판쇄였다. 그는 정병욱의 말에 힘이 빠지는 듯하였다. 야쿠자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더욱이 그들의 오야봉인 단위각기하고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손을 써보지요. 정병욱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에 있던 젊은이를 불러 지금 단위각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일렀다. 단위각기의 소재를 알아보기 위해 객주조합 사무실을 나간 젊고 눈치가 빨라 보이는 청년이 다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을 때는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젊은이의 말로는 단위각기가 선창거리에 있는 일양정이라는 요정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하였다. 자, 내가 일양정으로 가서 단위각기를 한번 만나보겠으니 당신들은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면서 정병욱 조합장은 책상 위에 놓아둔 담뱃갑을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우리 십장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돌아가겠습니다요.
조합장님이 단위각기를 만나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서 기다리고 있겠구만요. 웅보는 염주근의 행방을 알지도 못한 채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다른 인부들에게 행방불명이 된 십장들의 소식을 알아보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는가. 십장들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십장들의 소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소. 정병욱 조합장이 사무실을 나서며 말하자 웅보를 비롯한 인부 대표들이 자기네 편의 십장 5명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매달렸다. 소재를 알면 어쩔 테요? 정병욱 조합장이 따지듯 물었다. 우리가 가서 구해야지요.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요? 판쇠와 덕칠이가 거의 동시에 말했다. 구하다니 어떻게? 인부들을 몰고 가서 빼내와야지요. 정봉욱이 묻고 판쇠가 대답했다.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야쿠자들이 그래 십장들을 데리고 가라고 길이라도 비켜준답디까? 이것 보시오들. 이 정병욱이 부산이 처음 개항되었을 때 선창거리를 휩쓸고 댕겼고 목포에 와서도 완력 하나로 이만큼이나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다. 그런데 말이요, 이 정병욱이도 어쩔 수가 없는 그 무도한 야쿠자들을 당신네들이 맨손으로 해보겠다는 거요? 이러시들 말고 내 말대로 오늘 밤에는 집에 돌아가시오. 포나마나 5명의 십장들은 시방 단위각기의 집 창고에 갇혀 있을 텐데 당신들 8사람이 맨손으로 가서 어쩌겠다는 게요? 수십 명의 야쿠자들이 단위각기의 집에 진을 치고 있을 것이 뻔한데 당신들이 어쩌자는 것이오? 정병욱은 인부 대표들을 나무람하듯 말하고 나서 단신으로 사무실을 나가셨다. 그리고 그 길로 선창거리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단위각기를 만나서 십장 5명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해볼 생각이었다. 그는 선창 하역 인부들이 지나치게 그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는 않는 것이었다. 인부들이 그를 믿고 의지해오는 것, 그들에게서 신망을 얻고 있는 것도 일종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그동안 하역 인부들을 도와주고 그들 앞에서 은근히 배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남달리 애국심이 강한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인부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병욱이 선창거리에 있는 고급 요리집 일양정에 갔을 때는 단위각기가 그의 신복 야쿠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얼마 전에 파면된 홍종견 경무관도 끼어 있었다. 홍종견은 경무관 자리에서 쫓겨나자 단위각기의 통역으로 빌부터 지내고 있으면서 조선 사람들을 일본인보다 더 표독스럽게 괴롭혀 오고 있었다. 히사시부리 데스. 단위각기 사마. 오랜만입니다, 단위각기님. 정병욱이 단위각기가 들어있는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며 인사를 하였다. 구미야 있죠. 조합장. 단위각기는 정병욱을 보자 약간 뜻밖이라는 표정을 하였으나 정병욱이 살피기에 기분이 상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혼자 출출해서 술 한잔 할까 하고 왔는데 마침 단위각기 사마께서 와 계시다기에 제가 술을 한잔 살까 하고
들어왔소이다. 그러면서 정병욱은 큰 소리로 요릿집 주인을 불러 특별히 술상을 더 봐오라고 이르고 일양정 안에서 제일 가는 일색들을 모두 그 방으로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지체 높으신 분이시다. 정중히 대접해야 한다. 알았나? 정병욱은 유창한 일본말로 나이가 지긋한 요릿집 주인에게 말했다. 정병욱이 그렇게 말하고 얼핏 단이각기의 얼굴을 살피는데 단이각기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이윽고 새 술상이 나오고 기생들이 나붓나붓 절을 하면서 들어왔다. 정병욱은 기생들 중에서 가장 얼굴이 반반한 아이를 골라 특별히 단이각기 옆에 앉도록 하고 3명의 야쿠자와 홍종견에게도 하나씩 안겨주었다. 야, 배뺑다네. 야, 배뺑다네. 야, 좋구나. 아, 좋구나. 단이각기는 옆에 앉은 몸매가 야리야리한 기생의 허리를 감은 채 중얼거렸다. 야, 이년아. 그 양반 오늘 밤 술 좀 취하게 해드리고 끝까지 잘 모셔라. 해육값은 내가 두둑이 주겠다. 정병욱은 홍종견의 눈치를 살피면서 한국말로 단이각기 옆에 앉은 기생에게 일렀다. 몸피가 야리야리한 그 기생은 정병욱이 해육값을 많이 주겠다는 말에 단이각기의 술잔에 거듭 술을 부었다. 정병욱은 단이각기와 술잔을 거푸 주고받았다. 단이각기의 주량도 대단했지만 정병욱의 주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술에 취한 단이각기는 옆에 앉은 기생의 속꽃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희죽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면서 배빙다네를 연발하였다. 술자리의 분위기가 어지간히 무르익자 정병욱은 인부들의 임금 인상 쟁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단이각기는 손을 휘저으면서 그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였다. 단이각기 삼아, 제가 그 일을 해결해 볼까요? 당장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인부들이 선정 일을 시작하도록 손을 써 볼까요? 정병욱이 단이각기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조합장이? 조합장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단이각기는 취중인데도 정병욱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물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으나 조선 사람들은 잘 다룰 줄 압니다. 정병욱이 단이각기에게 술잔을 권하며 능질맞게 웃었다. 그것이 무엇이오? 조센증을 잘 다룰 줄 아는 방법이 무엇이오? 단이각기는 취한 듯 싶으면서도 정신은 멀쩡했다. 아, 그 일을 한번 나한테 맡겨보시겠습니까? 맡겨주신다면 손을 써보겠소이다. 그 대가가 무엇이오? 5명의 십장들을 풀어주십시오. 정병욱의 그 말에 단이각기는 술잔을 입에 데려다 말고 상위에 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정병욱을 쏘아보았다. 갑자기 단이각기의 얼굴이 변했다. 실은 이 5명의 십장 가운데 내 고향 사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정병욱은 단이각기의 표정에서 살기처럼 섬뜩한 냉기를 느끼며 사정조로 말했다. 누구요? 염십장입니다. 단이각기가 묻고 정병욱이 대답했다. 그저는 아주 나쁜 놈이요. 이번 일을 주동한 놈이요. 그런 놈은 풀어줄 수가 없어. 단이각기는 냉혹하게 말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병욱은 그들의 소재라도 알아야겠다 싶어 그렇게 물었다. 그건 말할 수 없소. 그 말과 함께 단이각기가 벌떡 일어섰다. 먼저 인부놈들이 파업을 중지하도록 하시오. 파업을 주동한 십장들은 인부들이 선정일을 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을 것이오. 단이각기는 정병욱에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걷어차듯 열고 밖으로 나갔다. 3명의 야쿠자와 홍종견도 술잔을 팽개치듯 하고 일어서서 단이각기를 따라 나갔다. 올해와 댄가는 어린이다. 나는 천하의 낭인이다. 단이각기는 토마루로 내려서서 신을 신으며 얼핏 고개를 들어 무서운 눈으로 정병욱을 쏘아보며 말했다. 정병욱은 단이각기가 화가 나서 그의 신복들과 요릿집의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대로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6명의 기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계속 술판을 벌였다. 그 사이에 염주근을 비롯한 십장 5명은 일본 영사관 감방에서 야쿠자들로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있었다. 그들이 정오에 단이각기 십장 두목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단이각기와 십장 3명만 있었다. 그러나 염주근이가 단이각기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야쿠자들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로 5명의 십장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꾸려 앉혀두었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일본 영사관으로 끌고 갔다. 야쿠자들은 5명의 십장들을 영사관 뜰에 앉혀두고 한바탕 몽둥이찜을 해댄 후에 손발을 묶은 채 감방에 쳐 넣어버렸다. 염주근을 비롯한 5명의 십장들이 일본 영사관 감옥에 감금당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일본 영사관 직원들과 단이각기의 부하 야쿠자들 뿐이었다. 목포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알고 있다는 정병욱 조합장마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병욱은 염주근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4명의 십장들이 단이각기의 집에 붙잡혀 있다는 것으로만 짐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웅보와 판쇠, 덕칠이 등 등짐꾼 대표들이 정병욱 조합장을 찾아가서 5명의 십장들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정병욱은 내가 간밤에 단이각기와 술을 마시면서 물어보았는데 염십장과 다른 4명의 십장들은 단이각기 집에 잘 있다고 했소. 그러나 단이각기 말로는 인부들이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5명의 십장들을 내보내줄 수 없다고 합디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선정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하면서 인부들이 쟁의를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웅보와 그의 친구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100명의 파업 인부들은 아침에 단이각기의 집으로 몰려갔다. 마침 단이각기와 야쿠자들은 아침을 먹고 모두 선창으로 나간 후라 단이각기의 집에는 그의 가족들만 있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집안을 샅샅이 뒤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단이각기 집에는 염십장이 없었다. 그들이 염주근과 다른 4명의 십장들을 구하러 단이각기의 집에까지 몰려갔다가 염십장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고 오카모도 미국장 앞으로 다시 왔을 때
미곡창 벽에 방이 붙어 있었다. 일부 불순한 십장들과 하역 인부들의 사주를 받은 선량하고 성실한 인부들이 또 임금 인상을 내걸고 선정일을 작파한 사건에 대하여 20명의 십장들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임금을 올려준 것이 6달도 안 되었거늘 또다시 인상을 요구함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하역 인부들을 유인하여 일본과 조선을 이간질시키려는 음모가 분명한 것이다. 그러한 고로 불순분자들의 꿰매에 빠져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선량한 인부들은 오늘부터라도 즉각 불령지도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선정일을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과오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것이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파업에 동조할 시는 다소를 막론하고 모두 해고시키기로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파업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할 시는 5명의 십장들을 석방시킬 것이니 더 이상 망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방의 내용을 안 인부들이 한동안 술렁거렸다. 파업을 계속하자는 측과 일을 시작하자는 쪽으로 갈라졌다. 일을 하겠다는 인부들은 해고가 두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하루 파업을 하고 있는 대열에서 빠져나간 인부들은 한 명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웅보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오카모도 미국창 앞으로 나와 보니 인부들 머릿수가 전날에 비해 반도 미처 안 되는 것 같았다. 그곳에 남아있던 인부들의 말로는 상당수가 선착장으로 일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날 정오쯤에 오카모도 미국창 앞에서 파업에 참가하고 있던 인부들의 머릿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겨우 47명에 불과했다. 47명이라면 처음에 참여했던 수의 반에 훨씬 모자라는 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32명으로 다시 줄어들고 말았다. 이러다가는 10사람도 안 남게 되겠는디 어쩔 건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에 들어갔던 하역 인부들의 수가 당초 122명에서 엿새 만에 32명으로 줄어들게 되자 판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웅보에게 물었다. 판쇄 생각에 다음 날에는 그들 새끼네 친구들 몇 사람만 남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불과 이틀 사이에 90명의 인부들이 파업을 포기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자 나머지 32사람은 더욱 불안해진 듯 싶었다. 32명 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파업을 계속할 뜻을 포기해버린 듯 웅보를 비롯한 인부 대표들에게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따지기 시작했다. 남은 사람은 이제 32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로는 우리의 뜻을 더 이상 밀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각자 알아서 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까지 힘을 모아 투쟁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남고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일을 시작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웅보가 큰 소리로 인부들을 향해 말했다. 웅보의 말이 끝나자마자 32명 중에서 반수 가까이 그곳을 떠나 선착장 쪽으로 가버렸다. 오카모도 미국창 앞에 남은 사람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그 10명 가운데는 당초 버드나무집에 모여 파업을 계획했던
인부 대표 8명 중에서 5사람만이 보이고 나머지 3명은 파업을 포기하고 선착장 쪽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웅보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역인부 노릇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새끼네를 떠올렸다. 목포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요즘아 웅보는 밤마다 영산강 꿈을 꾸었다. 아버지를 새끼네 그의 옛날 집터 오동나무 밑에 묻고 온 후로 영산강은 밤마다 그의 꿈속에서 거대한 짐승의 모습으로 꿈틀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영산강이 꿈속에서 그와 함께 흐르는 꿈을 꿀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이 일군 새끼네의 들판을 서성거리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이 영산강 물억새처럼 바람에 흔들렸다. 염주군과 다른 십장 5명은 단이갓길을 찾아갔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지 닷새 만에 친구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염주군은 한밤중에 웅보의 집으로 찾아왔다. 잠을 자다 말고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뜬 웅보는 방문을 열고 어둠 속을 쑤셔겨 보는 순간 염죽은 이름을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이고, 죽은이 아닌가? 어디서 오는겨? 그동안 어디 있었어? 웅보는 염주군을 부둥켜 안으며 숨가쁜 목소리로 거듭 물었다. 시방 오는 길이요. 일본 영사관 감방에 있었구먼. 염주군은 감방에서 풀려 나오는 길로 그의 집에 가기도 전에 웅부한테 먼저 들렀다는 것이었다. 웅부가 염주군을 붙들고 흔들며 외쳐대는 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깨어 마당으로 나왔다. 웅부는 자세한 이야기는 날이 밝으면 하자면서 염주군을 그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염주군의 집에까지 가는 동안 웅보는 그동안의 경위를 대충 이야기하였고 염주군이도 일본 영사관 감방에서 겪은 것을 간간히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날이 밝기도 전에 염주군이가 다시 웅보의 집으로 찾아왔다. 잠이나 좀 푹 자지 않고 뭐 땜시 이렇게 일찌감치 왔는가? 웅보는 염주군의 몰라보게 야윈 얼굴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다. 시방, 잠이 문제인가? 그러면서 염주군은 웅보에게 그들 5명의 십장들이 감찰증을 빼앗기고 십장 자리에서 쫓겨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웅보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인부들도 모두 저쪽으로 돌아서버리고 말았다네. 해고당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말끝을 흐리고 한참 있다가 웅보는 마지막 남은 인부들도 해고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해고를 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자신은 등짐꾼 노릇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2번 다시 인부들이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일세. 요번 일에 실패한 것은 우리가 외놈들한테 영원히 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 앞으로는 인부들이 절대로 외놈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네. 우리들이야 그만두어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남은 인부들이 걱정이구만. 이제부터 목포 선창의 모든 하역 인부들은 자기들 주장을
피지 못하면서 일본 놈들이 총이 되고 말 거요. 염주근은 그러면서 한숨을 내뿜었다. 내 탓이네. 웅보는 이번 일이 실패한 것을 자기 탓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웅부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였다. 염주근과 다른 4명의 십장들이 붙들려 가지만 않았더라도 일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염주근 등이 없었다 해도 웅부 자신이 좀 더 인부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언변이나 통솔력이 있었던들 이렇게 무참히 박살이 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여. 근본적으로다가 외놈들 잘못인 게요. 야쿠자 놈들만 없었더라도 이렇게야 되었겠는가. 웅부와 염주근은 함께 아침을 먹고 늦이거니 선창으로 나가보았다. 염주근은 약간 다리를 절름거렸다. 웅부 생각에 염주근은 일본 영사관 감방에 있는 동안 야쿠자들로부터 견딜 수 없을 만큼 곤욕을 치렀으리라 여겨졌다. 웅보는 염주근에게 왜 다리를 절름거리느냐고 묻지 않았다. 염주근은 다리만 저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못쓰게 상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상이 없는 듯 하였으나 눈이 퀭하게 들어갔고 두 뺨은 훌쭉해졌으며 아직도 고통스러움을 참아내기 위해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염주근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오카모토 미국 창앞 공터에 가서 보니 그곳에는 인부 대표들 서너 명이 초라하게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인부들이란 맨 처음 버드나무집에 모여 파업을 모의했던 주동자들인 것이었다. 염주근과 함께 일본 영사관에 감금되었다가 간밤에 풀려난 4사람의 십장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요? 오카모토 미국 창앞에 나와 있던 인부 대표 한 사람이 염주근을 보자 매달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웅보는 닷새 동안이나 일본 영사관 감방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간밤에야 풀려나온 염주근에게 위로의 말 대신에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인부 대표가 야속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염주근은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이고, 미안하게 되었소. 다른 십장들이 오면 같이 의논을 해봅시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염주근과 함께 감금당했다가 풀려난 나머지 4명의 십장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염주근과 웅보, 판쇠, 덕칠이 외 인부 대표 4명은 해가 설핏하게 기울 때까지 기다렸으나 나머지 십장들은 끝내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정당에는 여기 남은 야달 사람들 뿐이로구만. 판쇠가 땅바닥에 퍼질러 앉으며 탄식을 뱉어냈다. 그들 8명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다니가끼가 그들을 인부로 써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 지금이라도 다니가끼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대발괄 빌면서 사정을 한다면
인부 노릇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빌붙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염주근을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7명은 모두 종의 신분에서 속량된 사람들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 일본인 십장 두목 단위각기 앞에 무릎을 꿇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이미 종의 굴레에서 풀려나는 순간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다. 더욱이 상대가 같은 핏줄이 아닌 일본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내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보다 더 슬프고 굴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임금을 올려주라는 말을 못할 것이구만. 외놈들 말대로 우리 인부들을 종부리듯 허겄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이 땅의 쌀을 죄 실어가게 생겼구만.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날겨. 불쌍한 것은 해잔한 민생들이고. 이제부터는 갈퀴질 허듣기 이 나라 곡식을 마음대로 훑어갈 거로구만. 옥가모도 미국 장 앞에 모인 8명의 인부들은 절망적인 얼굴로 선창을 바라보며 한마디씩 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곡식 가마니를 일본 배에 실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어금니를 빼내는 것만큼이나 속이 아렸다. 이 나라 민생들은 식량이 없어 부지기수로 굶어 죽어가는 판에 아까운 옥곡을 일본 배가 가득가득 실어갈 때마다 오장육부에 불이 붙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아리고 분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걸핏하면 임금 인상을 내걸고 파업을 일으켜왔다. 그들이 곡식을 일본 배에 실지 않는 동안만은 도둑 맞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인부들은 나라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나라를 삼켜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통분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베풀어준 바가 없다고 믿고 있었기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할 만큼 마음이 넓지를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라는 어차피 양반들의 것이므로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양반들이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무지렁이들이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희망이기도 한 것이었다. 에이, 그만 돌아가세. 염주근이 갑자기 무력해진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푸념처럼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덧없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자신에 넘쳐 있을 때나 절망을 느끼지 않을 때는 하늘 대신에 땅 끝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개항정 목포는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달라져 가고 있었다. 선착장에는 화물선들이 줄을 지어 정박해 있었고 창고 주변에는 미국을 싣고 온 마발이며 소달구지들이 즐비하였다. 선창거리가 북적거리는 만큼
개항지 목포를 찾아드는 이주민들도 날마다 불어났다.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해안통에 해벽을 막고 여기저기에 큰 길이 뚫렸으며 예배당, 은행, 병원, 학교, 관공서 등 우람한 건물들이 들어섰다. 목포에서 가장 먼저 길이 뚫린 곳은 동쪽의 송도에서부터 남쪽의 목포대, 서쪽 온금동, 북쪽의 하정, 양동의 고지대를 연결짓는 각국 거류 지역이었다. 부산, 원산, 제물포 등지는 일본 전관 거류지가 따로 정해져 있었으나 목포, 진남포, 군산 등지의 개항지는 각국이 함께 거류하는 공동 거류지 안에 있다. 공동 거류지 안에서도 일본의 거류민들이 차지하는 땅이 가장 넓었다. 우선 일본 영사관의 부지만도 1만 6천 평에 달했다. 일본 외에도 각국 영사관들은 우리의 땅을 마음대로 불법 소유하고 있었으니 영국 영사관이 목포대 근방의 4천여 평을, 러시아는 욱산 서산동 고지의 6천여 평을 점유하였다. 목포가 시가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곳은 바로 이들 영사관 구역이었다. 영사관 구역에 차츰 길이 뚫리고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졌으며 택지를 조성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다. 외국인 공동거류지 내에서 가장 먼저 길이 뚫린 곳은 목포대 아래 복산통의 바위 사이길로 길이가 고작해야 700여 척의 노폭 석자 세치의 이 길은 만조 때는 바닷물이 도로를 덮치기 일쑤였다. 다음으로 뚫린 길은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십자로였으며 그 후에 앵정의 바위 언덕에서부터 송도 바위 등걸까지 오리길에 가까운 도로가 열렸고 그곳으로부터 복산통 바위 언덕까지의 700여 척의 그리 길지 않은 해벽 공사도 개항된 지 2년 만에 완공을 보았다. 이 밖에도 앵정 경계의 산모퉁이에서 남부 연안을 따라 세관 앞까지 그리고 이곳 해안의 개울을 따라 송도에 이르는 부분과 송도의 끄트머리에서 상반정 바위 모퉁이까지 약 오리길에 해당하는 해벽도 2년 만에 완공이 되어 바닷물이 시가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같이 해벽을 쌓고 도로가 뚫리자 큰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개항 5년 후 목포에 들어선 큰 건물들은 일본 영사관을 비롯하여 일본 영사관의 부속 관사, 경찰서, 순사 합숙소, 거류민의 사무소, 예배당, 학교 등이었다. 개항 이듬해에 생긴 학교는 일본인 아이들만 다니는 심상고등 소학교가 대화정에 세워졌으며 개항되었던 해 무안읍내에 세웠던 무안공립학교가 개교 4년 만에 목포로 옮겨왔다. 목포가 개항되던 해 봄에는 예수교 장로회에서 양동의 건평 106평의 큰 교회를 짓고 유치원, 야학회, 일요학교를 운영하였다. 또한 제1은행 목포지소가 대화정 복판의 문을 열었고 개항 이듬해에는 서울로부터 일본인 의사가 목포에 내려와 영사관 건물 서쪽에 바라크 건물을 짓고 공립병원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개항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공동 거류지 안에서만 살았는데 차츰 해가 바뀌면서부터는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경관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 조선인들로부터 싼 값으로 땅을 매수하여 조선인 마을까지 침식해 들어왔다. 새끼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뒷계 주변에도 야금야금 일본 사람들이 넓게 땅을 차지하고 판잣집을 짓기 시작했다. 웅보, 염죽은, 판쇠, 덕칠이 등 새끼네 친구들은 유달산 위에서 목포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목포도 그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목포는 거의 일본 사람들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였다. 네 사람은 나무찜을 받쳐두고 서서 선창 쪽을 내려다보았다. 선착장에는 화물선 세척이 정박해 있었고 인부들이 곡식 가마니를 등에 업고 화물선에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등짐꾼이 아니었다. 선착장 등짐꾼을 그만두고 나무장수가 된 것이다.